유재석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라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 어렵다 하더라도 올라갈 지역들이 있고 올라갈 아파트는 있어요. 보증금 1억이면 한 250만 원 내외, 그리고 뭐 3억이면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내외입니다. GTX-A 교통망. 네, 교통망이고요. 네. 그리고 전세가 상승. 23인의 멘토가 알려주는 부동산 인사이트 2024 결국은 부동산. 안녕하세요. 책으로 인생을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오늘은 저희가 저자 세 분이 저자 세 오셨습니다. 분이 세 분이 오셨죠.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책은 2024 결국은 부동산인데요. 저도 오늘 저자고요. 와. 오늘 오신 빠숑님 그리고 활활님은 또 게스트로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이 23인의 저자가 만든 책이라 다 모실 수는 없었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 책을 기획한 빠숑님께 먼저 네. 어떻게 만들게 된 책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무쿠지를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발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당 한 번씩 나왔었는데 그때는 좀 그 시황에 딱 맞는 이야기들을 단기적으로 빨리 언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만들었었는데 연말 연시다 보니까 내년도 전망을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 것인가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질문할 정도면 세상에 궁금증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부동산도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트렌드 책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좀 기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온라인에 있는 이제 이런 칼럼니스트 분들이 워낙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각 분야별 올해 시장 정리하고 내년에 좀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보자라고 의견들을 드렸었고 의기투합을 해서 내게 됐죠. 그래서 23분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최고의 전문가들 모여서 쓰고 났는데 양을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의욕이 넘치잖아요. 또 책을 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벽돌책이 됐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그리고 저는 이제 취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이제 오타 검사하고 그것 때문에 몰랐었는데 일단은 정리하고 카테고리 정하고 목차를 정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트렌드 책이 아니라 부동산의 교과서 같은 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책이 나와서 무사님 감사해요. 홀홀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먼저 게스트분을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저자 중 한 분인 활활님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23인의 저자 한 명인 헐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를 모시지 이제 빠숑님과 저는 이 자리에 항상 있으니까 누구를 모시지 했는데 가장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활활님이다. 그리고 이 원고를 취합하는 과정을 하신 분도 활활님이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만들어진 과정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자님들의 원고를 취합하다 보니까 원고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자님들이 각 분야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관한 이제 부동산의 트렌드 그리고 전망이라든지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취합을 하다 보니까 긴장이 자꾸 되는 거예요. 퀄리티가 계속 더 잘 써야겠다, 더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저도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 아파트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임장에 관해서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꼭지도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500페이지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페이지가 넘어가서 벽돌책인데 좀 어려운 인문학 책 같지 않았다. 그런 점이 좋았고 그리고 정말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나는 지금 뭐 무주택자인데 1주택자인데 다주택자인데 나는 투자자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해답들이 곳곳에 전문가들이 다방면으로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읽으면서 인사이트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오를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죠. 제발 답을 내려줘. 이런 답을 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언니가 로사 이거 살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언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23인의 부동산 멘토가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들과 어떤 작가님들이 모였는지가 궁금합니다. 헐벌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23분의 작가분을 이제 총 4개 파트로 나눠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 빠숑 김학열 소장님, 부룡님, 트루카피님, 송희구 작가님께서 부동산의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시장
시장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인사이트들을 가득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좀 부동산의 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아주셨고, 두 번째는 IMF 정지영님, 그다음 잘 사는 흥부님, 김재경 소장님, 그리고 옥탑방 모버스 김종률 대표님, 박유림 대표님, 그리고 장소희 대표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 청약,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관광 숙박업, 되게 섹션이 다양하죠. 상가. 네, 상가까지. 네네. 그래서 부동산의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저자들의 해안이 또 담겨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로 원룡님, 앨리스언님, 그리고 저, 운짱님, 빌사남님, 토미님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아파트부터 임장, 토지, 그리고 빌딩,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경매도. 그래서 네. 네. 또 부동산의 기술들까지 접목시켜서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파트로 이제 마련을 했고, 네 번째는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루님, 그리고 홍 소장님, 풀팩님, 레오님, 제네시스방님, 이장원 세무사님, 그리고 로사님 이렇게 해서 토지 보상부터 상가, 그리고 대출, 경매 대출, 그리고 갈아타기에 필요한 절세법, 또 마지막으로는 상속에 대비하는 세금 관련해서 정말 부동산의 A부터 Z까지 모든 파트, 전 파트가 이 책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담겨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과 내년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담론에 대해서 이제 빠숑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헐헐님과는 이제 구체적으로 임장을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지역들을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중반 이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좀 키워드를 뽑아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에 부동산 키워드들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다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지방시대, 빠숑님 주제랑 동일하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뭐 이런 키워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세 번째는 뭐 건설사 위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따로 생각하시는 주제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좀 뭐 말씀하신 부분들 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디테일한 측면들에 가서는 기계 또 입지에 따라 또 다 나눠질 것 같아요. 중요도가.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제가 이제 제 주제로 지방 시대라고 했지만 지방 시대가 아니고 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자리예요. 일자리. 청단 일자리라는 부분들에 좀 집중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은 제일 지금도 뭐 한 군데를 찍어라 라고 하면 좀 서울 찍어요, 그냥. 근데 찍는데 비싸니까 우리는 대안들을 찾다 보니까 지방을 선택하는 것들이었었고, 그 뭐 서울 선택하던 지방을 선택할 때 기준은 전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키워드에다가 제 의견을 보탠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살아남고 인기가 많은 일자리가 어디에 많고 많아질 것인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가 특정 지역에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저는 내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일자리 옆에 살면 좋겠지만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교통망으로 연결해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라도 보자는 말씀이고, 광역 교통망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어떤 곳에 어떤 일자리들이 많아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전국을 다 짚었으니까. 네. 뭐 세 군데만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지방 같은 경우는 제조업 베이스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1차 산업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제조업 인구가 많아졌고, 지금은 비교도 안 돼요. 3차 산업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3차 산업은 이제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대도시에만 많은 것들이고요. 지방은 아직도 2차 산업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경쟁력은 2차 산업 인구가 어디에 많고 많아질 것인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제조업이 이게 참 등락이 심해서 계속 또 이제 제조업 중에서 더 좋은 거.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첨단 제조업이라는 용어로 해서 꼽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첨단 제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단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업종이 뭔 것 같으세요? 반도체. 예, 맞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이게 수출 포션에서도 압도적이고요. 거의 30-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지역들을 일단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떴던
혹시 주식 투자하셨나요? 2차 전지. 예, 에코프로. 옛날에 LG 샀던 에너솔루션 거 이런 거. 2차 전지가 전 두 번째 중요한 산업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최근에 아주 크게 부각이 됐던 것들이고, 그 전에 전통적인 강세였던 것이 자동차 산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근데 이건 이미 확실하게 입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과 협력 업체들이 어디에 많은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하나를 좀 더 추가하자고 하면은 메인 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군으로 저는 이제 그 바이오도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바이오 4개 업종들이 어디에 많은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업종들이 어디에 많은지는 이제 그 책에 정리해놨는데, 제가 딱 떠오르는 지역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전 반도체잖아요. 일단 반도체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벨트로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판교부터 충청남도 천안 아산까지, 그게 반도체 벨트거든요. 이제 헵티스 기업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판교에 대부분 다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설계한 대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일단은 뭐 용인에도 있고, 화성, 평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입지들, 뭐 그다음에 이천까지도 확대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그 반도체를 제조를 하고, 남쪽에 그럼 천안 아산은 뭐냐? 거기는 포장을 해요. 그래서 완성은 천안 아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판교부터 천안 아산까지 이 벨트는 아마 절대적인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지방에서 계속 인구가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벨트로 다 이사를 와요. 일하러.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수요가 많지만 더 많아질 거라서 판교부터 시작해서 여기 천안 아산까지는 좀 눈여겨보자. 교통망과 양질의 이런 주거시설이 있는 곳은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 소멸 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고, 이제 지방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도 굉장히 커지고 있을 때 빠슈님께서 좀 좋은 줄기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지역에 출퇴근할 수 있는 가능한 거리 내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다행히 서울보단 싸. 그리고 지금 심지어 미분양도 있어. 예,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예. 자, 네. 빠숑님 말씀, 일자리, 광역 교통망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 헐헐님은 생각하시는 2024 키워드가 뭔가요? GTX GTX-A 교통망. 교통망. 네, 교통망이고요. 그리고 전세가 상승. 전세가 그리고 상승. 서신대. 서신대. 네. 서신대는 뭔가요? 서울 신축 대단지. 서울 신축 대단지. 네, 이렇게 세 너무 가지 좋다. 꼽아보겠습니다. 네. 네,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네. 서신대. 네.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하신 이유하고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한 3, 4년 수도권 시장이 광역교통망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역교통망이 드디어 내년에 좀 반쪽짜리지만 개통을 합니다. GTX-A 노선이 동탄에서 수서까지, 그리고 서울역에서 파주운정까지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누어져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탄에서 수서까지, 그리고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10분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라인에 해당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당연히 좀 집값이 움직일 것 같고요. 이미 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네. 동탄 집값에 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지금 굉장히 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추이가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뉴스에도 되게 헤드라인으로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 지역은 안 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전세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 지역,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서울의 메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내년에 특히나 서울 공급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서울에 필요한 공급량이 3만 세대에서 4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1만 세대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고, 대규모 단지들을 제외하면은 공급되는 단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전세가에도 추가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실거주의무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신규 입주하는 단지들은 전세를 주잖아요.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데 그런 물량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에도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그 내년 시장에 그 전세가가 밀어올리는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신대 서울 신축 대단지는 영원한 스테디셀러죠. 그런데 신축 단지에 대한 니즈가 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축 단지 워낙에 커뮤니티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앞으로는 뭐 아이스링크장부터 시작해서 프라이빗 영화관, 오페라, 오페라? 하우스 뭐 이렇게 해서 단지 내 이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차별화되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신축 대단지가 점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주거 상품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신축 대단지가 거래도 또한 하락기 때도 우리가 왔잖아요. 이 전년도 하락기 때 신축 대단지가 거래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매도하고 싶고 또 갈아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좀 쉽게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갈아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즉 신축이 될 것과 이미 신축인 단지들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느 것이 더 수월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축 단지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실거주로도 매수할 때 대출이 조금 더 잘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좀 전세를 끼고 매수를 먼저 해놓을 때도 전세가가 좀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높기 때문에 투자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담보 가치를 활용해서 전세 레버리지 외에 추가로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서 신축 대단지가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보다 초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좀 적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난이도도 조금 낮다. 그래서 저는 내년의 트렌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 신축 대단지 쪽에 관심이 조금 더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숑님 블로그 그래서 봤는데 신축 대단지 좀 좋은 동네 서울의 경우에는 네. 대출 이자까지 낮더라고요. 네. 그거 너무 비밀인데. 억울해. 뭔가.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각 단지별로 대출 이자를 차이가 있는지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까면 안 될 것 같아서 금융권에서 반대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같은 은행인데도 단지에 따라서 다른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금리가 조금 조정이 돼서 4%대예요. 그러니까 7, 8%대는 없어.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걱정은 좀 한숨 덜긴 했는데 대단지, 모 대단지, 알기름 되면 알만한 대단지입니다. 3%대 중반이 나와요. 지금 현재 예. 더욱 궁금해질까요? 그럼, 이거는 네. 주담대 대출이잖아요. 근데 보통 중도금 대출이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신용대출이라 보통 금리가 높거든요. 그 대단지는요. 중도금 대출도 3%대가 나와요. 물론 후반이긴 한데 그건 진짜 황당하게 낮은 거고 이거는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 시대 때도 이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등만 다 가시는. 더러운 소리 외쳐야겠다 이거 막 핑계 들고 그러니까 정말 더 유리한 것들이 많네요. 네, 참 근데 은행 입장도 생각해 보면 뭐 담보가 확실하고 네. 말을 덧보태면 이건 이제 일반인들은 아니고 건설사 얘기긴 한데 PF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서울 신축 대단지는 PF가 문제가 된 단지가 단 한 단지도 없어요. 이제 한 단지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 둔촌주공 뭐 PF 문제가 생겨서 밀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PF가 문제가 돼서 밀린 게 아니라 조합이랑 건설사랑 서로 이게 건축비 더 달라 덜 주겠다 이것 때문에 싸워서 밀린 거지 PF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PF 문제가 걸린 것들은 대부분 다 수요가 없는 뭐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비아파트 상품에서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이런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는 PF 때문에 문제되는 사업장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죠. 네. 그 말씀하신 김에 그 PF 때문에 건설사들이 막 문제가 돼서 뭐 부도 난 건설사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로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들이 혹시 내년도 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요인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미치죠. 미치는데 네. 이것들이 뭐 일반인들한테 미칠 거는 아주 직접적인 건 없는데 이게 보통 한 번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가지가 우려가 되는데 하나는 지금 일단은 PF에 문제가 생긴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방이 많고요. 비아파트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은 터질 거는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 대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은 지금 그냥 방치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부도가 나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중견 중에서도 뭐 두 자릿수 부도가 난 경우가 있고요. 소규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 자릿수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났거든요. 언론에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뿐이지. 그래서 부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메이저 금융권하고 메이저 건설사 중에서도 조금 위협이 되는 데가 있어서 가끔 나오는 건설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설사들. 근데 이제 그것들은
뭐 어떻게든지 간에 좀 돌려막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다른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개 사업장이나 두 개 사업장 운영하는 데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들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아파트 쪽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다가 중단이 되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이거 입주 물량으로 간주를 했었는데 아까 홀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은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 준하는 지역들이 지방이 많을 텐데 공급 물량이 줄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좀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매매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갭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서 터질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개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주제를 다루기 전에 어떤 주제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고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사실 검색하면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인구 절벽이라 부동산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공포론, 하락론, 뭐 정말 바닥론, 막 이렇게 더 이상은 안 될 거다. 근데 우리는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하락론, 폭락론, 혹은 공포를 조성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빠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뭐 본질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지 술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네. 일단은 그 유튜브 중에 반 이상은요 조회수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질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아마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는 유튜버에 포함되는 거죠. 저도 이제 본질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근데 자극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조회수가 높아요. 특히 이게 상승보다 하락 쪽이 훨씬 더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요 유튜브에 있는 콘텐츠들, 다른 콘텐츠를 봐주시면은 아,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거품이 끼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통계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가 나왔으면 낮다라고 해서 10%만 오르고 90%는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은 하락문이 횡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를 얘기할 것이냐, 90%를 얘기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들이 좀 민감한 부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이 어렵다 하더라도 올라갈 지역들이 있고 올라갈 아파트는 있어요. 심지어는 하락하는 지역 내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포커싱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부동산이 뭔지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승 하락을 제가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동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내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돼서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될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분리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말씀드리고 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더신데 마음이 아플 텐데. 그러니까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하는지만이라도 좀 짚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일반론처럼 들리는 네.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네. 찍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좀 가격에 맞춰 하지 마시고 좀 무리해서 하세요. 뭐 소위 영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에 맞춰 사는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2021년도가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그냥 산 거야. 샀는데 빠져. 근데 이제 좋은 것들은 올 중순 정도, 2023년도 중순에 반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가 반등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전한 상품들인데 올랐는데 빠졌어. 그리고 안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건 사면 안 되거든요. 그 그래프가 좀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좀 설명드려도 아실 것 같고 제가 구체적인 지명이나 상품을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이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냥 그건 속쓰린 제가 분도 많고. 네. 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뭐 부동산은 끝났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이게 지역마다 입지마다 상품마다 다른 게 결국은 서울 인구가 천만이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권으로 많이 빠지고 이동하고 있는데 결국은 서글프지만 좀 밀려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서울의 집값이 빠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서울의 생활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경기권으로 주거지가 밀리긴 하지만 결국은 직장이나 생활하는 곳들은 이제 핵심지 서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인구 지표만으로 보기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집값이 빠질 수도 있겠다. 부동산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하는 인구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자체가 인구는 줄지만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지역마다 상품마다 입지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 제가 말씀드렸던 서신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으로 좀 안전하게 자산을 취득하시고, 저는 이제 그런 자산을 좀 뿌리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뿌리 자산, 안전하게 마련한 뿌리 자산, 즉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이 점점 자라면서 그 집에서 이제 또 다른 곁을 좀 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잘 마련한 집은 돈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열리는 나무인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오늘 뉴스 제가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던 얘기긴 한데 2024년 결국은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걸 실행하신 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유재석입니다. 오늘 봤습니다. 저도 뉴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유재석 씨는요 부동산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본인의 압구정 3구역 살고 계신데 네. 그것도 전세거든요. 소유하고 있다가 전세로 팔고 전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부동산에 무관했었고 주식 투자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식 투자를 워낙 좋아했고 그건 공견하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2020년도, 2021년도 화랑장 이후에 전 22년도, 23년도에 조금 손실을 본 것 같다라고 전 뇌피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랬으니까. 특히 유재석처럼 안정적인 것들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거든요. 가치 투자하셨던 분들은 작년하고 올해 되게 힘들었어요. 유명하신 슈퍼갭이 분도 힘들었는데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들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도 부동산을 여쭤봅니다. 예, 결국은 부동산이죠. 24년. 왜냐하면 내년도 주식시장 등락이 심할 것 같거든요. 부동산도 등락이 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S를 파킹하는 차원으로 양질의 부동산 수요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해서 논현동에 있는 부지를 샀거든요. 굉장히 큰 부지를 잘 사셨더라고요. 평당 1억 2천에 샀는데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1억 2천 말이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남에서는 싼 편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래서 저는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재석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결국 부동산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정적인 것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부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재석님 네. 좋죠. 무대출을 샀어요. 예, 현찰. 그러니까요. 제니도 막 그 네. 비싼 집을 또 무대출로. 네. 네, 너무 천상계에 있는 분들 갖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천상계에 참 와닿지가 있겠구만. 않지만 근데 그런 분들조차 네, 지금 분위기에서 부동산을. 부동산을 선택한다는 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쵸.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아까는 뭐 잠깐 하락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또 반면에 이제 금리도 오를 대로 올랐고 더 이상 오를 구석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금리가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꽤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또 그게 또 부동산 상승의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거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최근에 이 부동산 관심층들이나 투자층들이 정말 급증을 했거든요. 특히 2030 분들 같은 경우는 5년이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 5년이 뭐야? 한 2, 3년밖에 안 되신 그쵸.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2, 3년 동안에 급상승과 급락 이 길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20년 이상 이 시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리는 고금리가 아닙니다. 중금리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생각을 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1%대, 2%대 금리를 자꾸 기대하시는데 그 금리는 없어요,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높을 때는 5%, 6%고요. 낮을 때는 3%, 4%입니다. 근데 지금 4%거든요. 그럼 중금리나 저금리에 오히려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금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로 디폴트로 생각하시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들을 계획하셔야지 1%, 2%대 금리가 내려오면 그때 사겠다? 안 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거는 정말 경제적으로 코로나처럼 정말 비상시국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금리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1%대, 2%대 금리를 이전에 본 적이 있느냐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2020년도, 2021년도에 저금리로 뭔가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4%대 전후 금리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높은 금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든 내려가지 않든지 간에 의사결정을 하시고
파실 분들은 파시고 사실 분들은 사셔야 돼요. 이렇게 좀 의사결정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월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의 일반적인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 중위급지 기준으로 보증금 1억이면 한 250만 원 내외, 그리고 뭐 3억이면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아니면 주거 비용으로 이렇게 매달 250만 원씩 납부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책의 앞에 보면은 나는 기자분들에게 2014년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도 정말 전화 받는 모습을 많이 뵈왔거든요. 제가 기자님인데 빠숑님 2024년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몰라요. 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시장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지부진하고요.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게 수요가 없어지거나 뭐 공급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들보다는 의사결정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부동산을 등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기다려요. 그러니까 시세가 높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시세가 좀 빠지길 기다리고 있고, 금리가 높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금리가 높다기 때문에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좀 공급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급이 많아지길 기다리고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는 관망층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뭔가 전망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도 그랬고 2023년도도 그랬고요. 통계가 정상적인 통계가 일단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한 달에 한 7,000에서 9,000건 정도 사이 정도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000건이었어요. 7, 8천 건이 나와야 되는데 1,000건이 나왔고, 올해 좀 회복돼서 한 달에 3,000건 전후예요. 3,000건 건후기 때문에 절반도 안 되거든요. 올해도. 작년보다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통계 가지고 내년에 의사결정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수요들이 투자가 아니고 실수요 이사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작년에도 이사를 안 갔다는 얘기고 올해도 이사를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2년을 참았는데 내년에 이사를 못 갔던 층들이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다주택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하나의 정책적인 변화 중에 하나 딱 유일하게 보고 있는 게 다주택자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해줄 것인가, 투자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허용이 되면은 좀 수요가 증가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올해랑 똑같이 갈 겁니다.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될 텐데, 아무래도 기다렸다가 결국은 2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현 시세대로 아마 될 텐데, 만약에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더 상급 입지나 더 큰 평형대들 그렇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년에 한 10% 20% 정도 빠져야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 빠질 지역들은 적어도 서울 같은 입지에서는 없을 것 같고, 많이 올랐던 것들이 빠져야 되는데, 보통 이제 2021년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2년도에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올해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좀 올해처럼 지지부진하게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팔려야 또 그 다음이 있는데, 그쵸. 이게 네. 서로 다 결정 미루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지지 거래가. 않으니까. 공부도 잘 안 했나 봐. 합격자 비율도 줄었더라고요. 숫자도 줄었지만. 공부도 아예 잘 안 하고 의욕 사라짐. 의욕 자체가 의욕 사라진 사라짐. 거죠.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공인중개사 따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시험을 신청해 놨는데 신청했으니까 그냥 보는 거고 열심히 공부도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럴만해요 지금 시장이. 예. 자, 그럼 그렇게 한 2년 동안 참으신 그 실수요자 분들 중에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떻게 움직여 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데를 좀 찾아보고 싶을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헐헐님이 자세하게 또 알려주셨단 말이죠. 네. 예, 시작은 임장이다. 네. 예, 실수요를 위한 임장 방법 이런 것들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네. 그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서신 분들이 있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게 일종의 현장 답사죠,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곳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일종의 동네를 지역을 방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를 봅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 상태가 어떤지,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출근을 할 수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학교는 어떤지, 그리고 뭐 마트는 어떤지 이런 동네 분위기를 이제 보는 임장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동네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이고 상품이다라고 하면 매물 임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손품을 파는 거죠. 손품을 팔아서 이 지역의 이 아파트 A, B, C 아파트를 대략적으로 시세나 매매가, 전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세하게 매물 임장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방법론도 되게 좋은데 저는 이런 이제 디테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임장을 나서기 전에 그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임장을 나가기 전에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유주택자가 있고 무주택자가 있을 수 있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뭐 예적금 플러스 알파 뭐 유동화할 수 있는 자금들이 얼마나 있는가, 본인의 종잣돈을 정확하게 규모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받아보면 제가 3억에서 6억 정도 있는데 어디를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굉장히 범위가 바운더리가 큰데 3억이 있어요, 6억이 있어요. 너무 다 그러니까 3억인 자기가 갖고 있고 네. 3억을 어디서 갖고 주식을 팔든지 네, 아니면 누가 그럴 주든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네. 그러면은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종잣돈의 최대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하는 것부터 이제 임장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3억과 6억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가 경기의 C급지부터 서울의 A급지까지 완전히 이렇게 좀 서열을 매길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임장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되게 곁가지거든요. 임장을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지역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스스로의 자산을 체크해보고, 예를 들어서 내 순자산이 3억이다 라고 하면 내가 월 저축하는 액이 뭐 150만 원, 250만 원 있다라고 하면 내가 레버리지를 얼마까지 일으켜서 내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종잣돈 3억에 레버리지 2억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5억이잖아요. 이 5억으로 실거주할 집을 LTV 뭐 50% 혹은 LTV 70%를 일으켜서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거주가 당장은 어려우니까 주거와 투자를 분리해서 전세를 끼고 이 5억의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10억의 집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어떤 규모를 짜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임장이라는 작업은 되게 사실은 부수적인 거다. 그렇지만 임장을 잘 하는 방법을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어쨌든 임장 전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손품과 입품을 팔아서 지역을 조금 초이스하는 것이 지역을 좁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뭐 10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되게 막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손품을 팔고 그 지역을 압축하고 상품을 압축해서 입품을 팝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왜냐면은 불인이 분들이 현장 임장 가서 부동산 문을 이렇게 덜덜덜덜 못 열어요. 이게 들어가서 브리핑을 받지를 못하시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중간에 입품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해보면은 이제 이 소장님 결이 나랑 맞는 소장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입품을 팔고 방문 약속을 잡는 거죠. 그러면은 문을 여는 게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손품, 입품, 그리고 이제 발품이 되는데, 발품은 사실 가장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이어서 이제 내가 A, B, C 물건을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발품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건 이 지역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이제 나하고 맞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뭐 이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하고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또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가, 내가 살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장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5곳을 초이스해서 루트를 좀 땄어요. 루트를 따서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매겨서 이렇게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1번에서는 뭐를 보시고, 2번에서는 뭐를 보시고, 3번
3번에서는 뭐를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지도까지 이렇게. 네, 지도에다가 네. 루트를 따고 시간까지. 그리고 또 이 책에 이제 QR 코드를 넣었는데 QR 코드 찍으면 그 지역에 대한 그 루트에 대한 지역 설명과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시세 지도까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입체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임장하는 방법이 좀 뭐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5개 지역이 나와 있으니까 이 5지역만 사실 임장해 보시면 본인만의 그 임장 스타일을 좀 찾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보면 서울에 5개 구를 적어 놓으셨어요. 보면 네. 송파구, 영등포, 강서, 네. 그리고 거기까지. 강동, 강동, 아니 이렇게 5개를 네. 뽑으셨는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 5개를 선별한 기준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다양한 상품을 좀 다양한 지역과 상품을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임장이 낯선 분들에게 신축 아파트도 그리고 구축 아파트도 재개발 재건축도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상품의 종류를 신축, 구축, 재개발, 재건축을 넣었고 그리고 지역도 동서남북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 섹터를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남, 동서, 서남, 서북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내년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지역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강의하실 때 실제로 임장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 네. 수강생분들이랑 가면 주로 네. 피드백이 어떤 걸 많이 받으세요? 내가 실제로 임장을 오니까 어떻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지도로 볼 때랑은 조금 다르다. 뭐 지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언덕이었는지 몰랐는데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렵다. 체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도시 같은데 위례 신도시 이런 데 가면은 다 신축이고 녹지도 많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사빠 너무너무 금방 사랑에 빠지고 막 바로 OTP 꺼내고 싶다. 막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지도 손품으로 보는 지역과 발로 직접 밟아보는 지역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어떻게 초심자들이 임장을 하면 좋을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나만의 어떤 필살기가 또 있으실 거잖아요. 네. 뭐 그런 혹시 팁, 예를 들면 뭐 금매를 참는 임장 노하우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 임장을 하는 주요한 이유가 그 네.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부동산 소장님의 브리핑을 좀 듣고 싶어서 임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임장이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문 여는 순간 너무 티가 나요. 근데 어느 정도 본인이 이런 그 지역과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오고 보통은 소장님 뭐 물어보시냐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거 얼마 정도 보고 가지고 있으세요? 얼마 정도로 이제 보고 있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일단은 결국은 소장님의 브리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이 집을 매수할 사람이다. 혹은 전세로 이사 올 사람이다. 라는 어떤 진성 고객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셔야지 브리핑을 또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하고 가셔서 나는 진짜 이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좀 주시면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 것처럼. 그리고 네이버 매물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화만 해봐도 음. 뺏길까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 되게 싸게 나온 게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장부 막 매물. 이러면서 그런 네. 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금세 나온 것도 있고 갔을 때 하락기 따끈하게. 때와 상승기 때 부동산 현장에 방문했을 때 분위기도 다르고 그리고 약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럴 때는 현장에 가면 네이버 부동산보다 더 싼 매물들 차마 올리지 못하는 그런 금매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급하게 상승할 때는 네이버 매물이 다 허위 매물인 경우가 더 많이 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현장에 가면 다르게 체감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소장님은 금매가 없어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임대인하고 맞아요.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 임대인이 저라 슬펐을 뿐이지 뭐 아무튼 잘 협상합시다. 아무튼 그런 능력 있는 소장님들도 지역마다 네. 계시다는 거 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장님들의 능력이 정말 네. 달라요. 어떤 네. 소장님들은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딱 왔어요. 그럼 대단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구축 단지에서 올해 단지 내 상가에서 이제 브리핑 하신 소장님들은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매매요? 그러면은 몇 동 몇 호 얼마, 몇 동 몇 호 얼마 계속 이렇게 동호수에 대해서 이제 매물에 대해서 설명만 하시고 또 어떤 소장님들은 이제 갔을 때 적극적으로 대출은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 집의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세팅하는 방법까지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율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는 그런 소장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장님을 알고 또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임장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소장님들 만나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전화 많이 돌려보면은 맞아요. 예, 느낌이 달라요. 있어요. 예. 네, 귀찮아한 사람, 너 뭔데 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얼마 있냐는 사람 등등등 많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네, 브리핑해주는 그런 분도 소장님. 있으니까. 네. 정말 이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전화해보고 결 맞는 사람에게 네. 가게.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한두 꼭지 정도 저희가 좀 기억에 남았던 내용들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두 분 정도께 또 추가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하나는 그 트루카피님이 치킨 가격으로 도곡렉슬 가격을 가치를 비교하신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게 도곡렉슬이 2019년 11월에 26억 정도 했고, 그리고 23년 9월쯤에 한 28억 정도 가격이 됐는데, 그게 한 2억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과거에 2019년 때는 그걸 황금 올리브 치킨, BBQ 황금 올리브 치킨으로 이제 치환을 해보면, 그때 치킨이 16,000원? 이 정도 가격이었다고 해요. 근데 15만 5천 마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치킨 가격이 2만 원이 됐고, 그럼 그만큼 물가가 오른 거죠. 그거를 현재 도곡렉슬 가격인 28억 정도로 이제 나눠보면 13만 8천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과거에 그 아파트 가격이 비쌌던 거냐, 아니면 지금 치킨 가격이 비싼 거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치킨 가격 올라가는 거는 다 이렇게 수용을 하시는데, 대체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무조건 떨어져야 돼라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책에서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좀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아파트 값은 뭐 바닥을 칠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괜히 그 폭락을 바란다기보다는 산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안 내렸으면 하고,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은 좀 내려가지고 내가 살 수 있었으면 생각을 하는데, 네. 치킨이나 짜장면이 저도 시킬 때 막 6, 7천 원 하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막 확 내리진 않잖아요. 짜장면 값이 확 내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집값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그 맥락과 그 논거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가 인상 깊었던 꼭지는요, IMF 정지영님의 그 청약제도가 2024년에 어떻게 바뀌고 그걸 어떻게 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항목별로 조목조목 10개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2%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다, 이거 찍어가지고 동생한테 보냈거든요. 와. 동생이 딱 34세가 내년에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건이 딱 34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거나 하면 또 이렇게 좋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던데, 청약 제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근데 모르고 있으면 계속 지금 내 나이가 뭐 어때서 안 될 걸, 혹은 내 지금 수입이 오바돼서 안 될 걸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그 부분들에서 체크를 해보라는 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또 기억나는 꼭지가 있으십니까? 물론 다 좋은 내용이지만 그중에 나는 이게 기억이 좀 난다, 그런 혹시 에피소드가 있다면 두 분의 픽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박유림 대표님이 했던 두 분 다 약간 네. 지유사업센터가 네.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그걸 금기시하고 있어요. 지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지산이라고? 지금 이렇게 그것 때문에 되면 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산? 예. 그래서 뭐 제 주변에도 워낙 몰리셨다고 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 안 팔린다고 지금 네. 뭐 계약금을 포기하냐 네. 뭐 그런 거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셨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유림 대표 같은 경우는 스마트 튜브 같이 창업한 친구고 지금 독립해서 네. 가산동에서 지산 전문 중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소속 공인 중개사 한 8명이니까 굉장히 큰 법인이죠. 가끔 놀러 가요. 가서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오는데 거기는 바쁜 거예요. 8명이 다 뭔가 하고 있어요. 바빠요. 네, 네. 그래서 야, 여기 지산 안 좋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여기는 공실이 하나도 없대요. 일단 가산동, 구로동 이 자체는 수요 대비 공급이 그냥 딱 맞는 상태여서, 그리고 초기에 그 처음에 분양 맡았던 분들이 세팅한 가격대들은 수익률도 충분히 나오는 것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는 분들 중에 거긴 과반수가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라서 이쪽 시장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월세 목적이나 혹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려고 했던 지산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들도 서울의 웬만한 입지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 적정 월세 수익이 나오는 것 이상으로 초과돼서
비싸게 매수하신 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손해 보더라도 손절매라도 해야 되는데 손절매도 못 하고 중간에 껴 있는 분들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였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지산을 지금 무조건 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초기에 신규로 입주해서 공실이 많은데 다 차게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방법들 그리고 또 현재 지산들에서 좀 잘 나가는 지산들이 어떤 것들이고 못 나가는 지산들이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결국은 지산도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그런 지산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지산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거 보고 갑자기 그럼 이거 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번 초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원픽으로 꼽았는데 네. 왜냐면 이게 결국은 부동산의 어떤 보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순기능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게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까지 그쵸. 굉장히 섬세하게 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대안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이 이런 섹션들이 정말 우리가 뭐 주거 상품에 거의 관심이 많은데 이런 다양한 섹션으로 이제 읽으면서 눈을 좀 돌리게 되고 시야가 확 트이게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읽으면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지식산업센터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박일현 네. 팀장을 내가 데리고 있었던 게 맞아? 갑자기 제가 교묘해지더라고요. 너무 뛰어난 글을 솔직히 저희 툭각으로 네. 얘기해서 초안이 딱 나왔었는데 제일 완벽한. 박유린 팀장은 그냥 초안 그대로 갔어요. 바꾼 거 하나도 없이. 오늘 완벽해. 너무 그래서 박유린 팀장의 글을 보고 다른 저자들도 다 반성하고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출간 기념으로 식사를 한번 같이 했잖아요. 네. 굉장히 큰 식당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 명이 아이디어를 툭 던지면 세무사님께서 세무적으로 가능하다. 바로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상가 전문 부동산 하시는 분은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서로 시너지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그런 시너지가 맞아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거 상품으로만 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끼리 한 얘기가 실버 산업 혹은 죽음 산업 있잖아요. 그것과 토지를 연관해서 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맞아요. 있을까? 이거 세무적으로 이렇다. 막 이런 그걸 얘기하고. 취득하는 방법은 이렇고 네. 세무적으로는 이렇게 풀 수 있고 네, 굉장히 그게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또 토지랑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이런 건 재밌더라고요. 지금 장소희 대표님이 쓰신 것도 이렇게 그냥 단순한 부동산을 상가 이야기 하셨는데 관광 숙박업, 그러니까 상가에 관광 숙박업을 또 입혀서 이렇게 일종의 그 창의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시고 가치를 덧입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평평한 2D 부동산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인 부동산의 그림을 이 책에서 좀 느낄 수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폭락론이 막 정말 팽배한 시장이지만 결국에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부동산의 가능성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장소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호텔 조그만 네. 관광 숙박업을 하시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책 자금이 나와요. 이건 관광이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 거예요.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부지를 확보했고 부산 광안리에 굉장히 핵심 요지에다가 부지를 샀고 거기다 관광 미니 숙박업을 올릴 텐데 맨 마지막 멘트 저기 밥 먹었을 때 네. 내년 송년회는 저희 호텔에서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야. 결국은 부동산이네요. 내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그런 정책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도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떠먹는지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이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목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양한 부동산 상품도 공부해 보시면서 아마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출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인 네. 것 같아요. 네, 2024 결국은 부동산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담겨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자기의 관심 가는 항목들만 이렇게 꼽아서 봐도 그래도 얻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동안 잊었던 내려놨던 부동산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헐헐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듣고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결국은 부동산 23분의 저자의 23개 분야의 부동산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부동산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